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11월 6일입니다. 네, 목요일 아침이고요. 네. 미국의 그 뉴욕 시장. 예. 조란 맘다니.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인도계 뭐 무슬림이라고 하죠. 미국 내 이제 분위기 여론도 아마 조금씩 네. 혹은 뭐 꽤 많이 바뀌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해보기도 하고요. 물론 뭐 뉴욕시라는 또 특징이 뭐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튼 트럼프와는 조금 이제 반대 성격의 네. 그런 사람이 이제 뉴욕시장이 됐고, 또 대법원에서 연방대법원에서 그 관세 관련된 IEPA 관세에 대해서 네. 그건 의회 권한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게 그냥 받아들여지지만은 않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게 우리한테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수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항상 일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뉴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권순우 취재팀장이 어제 우리 시장이 너무나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다행히 많이 말아올리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사이드카가 또 발동되게 네. 돼서 그 내용 한번 들어볼 거고요. 오늘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황 살펴보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인덱스 시간에는 류종훈 기자가 GPU 26만 장 가져오기로 한 거 현대차에서 자율주행만 할 거냐 아니다 그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권순우 팀장과 함께 경제 관련 뉴스들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준비하느라 바쁘네요. 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네. 아, 그래요? 얼마나 반등, 올랐어요? 반등. 우리 어제 완전 급락했었는데 네. 그 뉴욕 증시가 다우존스 0.4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67%, S&P 500은 0.37%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들과 같은 3위 기업 네. 마이크론은 8.93%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AI 버블이라는 게 저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AI가 버블로 갈 것 같다라는 네.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AI가 지금 버블이다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버블이라고 했을 때는 진짜 이제 막 묻지마 투자에 뭐 B2에 뭐 파생 상품에 뭐 이런 거 다 들러붙었을 때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돈을 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주가가 올라서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하고 AI 관련한 경제가 완전히 좀 달리 가고 있다는 거 얼마 전에 좀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좀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별로 아직까지 효과가 없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오를 때마다 한 번씩 걱정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네.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뭐 공매도 얘기해가지고 또 그러는데 마이클 버리는 꼭 그렇게 고점에만 공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빅쇼 때는 굉장히 네. 오랫동안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마이클 버리 얘기를 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뭐 나머지 얘기는 아까 GM과 포드도 한 2.8%, 2.5% 상승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관세 정책 이후 비용 부담이 좀 늘어났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GM 회장님 와서 우리나라에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네. 우리나라 수출 1위가 트레일블레이저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시장에 영향을 좀 줬습니다. 뭐 AMD 같은 경우도 이제 호실적 발표했다가 개장주 조금 하락 출발했었는데 결국은 또 말아 올려서 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 셧다운 되면서 노동 지표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고용 지표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 ADP 고용 정보 쪽에서 민간 기업의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42,000명 증가했다라는 네. 숫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ADP는 민간 기업에서 내놓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고용 지표를 안 내놓고 있으니까. 네. 예. 어제 우리 장 얘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수와 관련한 뉴스를 제가 준비를 했다라는 거는 그 정도로 크게 움직였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거 어제
갔다 온 얘기 이따 시간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 코스피가 어제 급락을 해서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700선까지 물러났다가 우리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다시 4,000선을 지켰습니다. 네. 네. 이게 세제 개편안에 실망이 컸었던 지난 8월에 한 120포인트 정도 하락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사실은 뭐 그때는 되게 좋은 기회였죠. 지금 우스갯소리로 야, 정부가 살게 해준 거다. 네. 그냥 주가 올라갈까봐 한번 눌러가지고 살게 해준 거다. 이런 조롱 아닌 조롱도 나왔던 때인데 코스피 지수가 어제 117%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원래는 더 떨어졌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66% 내린 901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이 동시에 사이드카가 발생한 거는 1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사실 외국인이 이제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냈는데 이거를 개인이 한 2조 5천억을 받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시장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이게 외국인들을 왜 이렇게 팔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물론 지금 좀 추가적인 좀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그 연준에서 그 FOMC에서 그 12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 이 큰 돈들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데는 영향을 많이 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것에다가 이제 포지션을 쫙 잡아놨다가 네. 근데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포지션을 쫙 정리를 하면서 신흥시장 자금들도 좀 뺀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면은 좀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또 개인 물렸다. 네. 그러니까 뭔가 외국인이 주도해서 장을 올리게 되면은 개인이 뒤늦게 따라 붙었다가 외국인이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나가면은 여기서 개인이 물려버리는 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자주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외국인 자금 유출이 과연 펀더멘탈한 전망에 의거한 것인가 네. 라고 본다면 지금 3분기에 우리나라의 실적 좋았던 기업들의 전망치나 펀더멘탈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을까라고 본다면 이제 금리 인하가 없을 거다라는 거에 영향을 준다면 약간은 이제 알고리즘성 트레이딩으로 네. 발생을 했다는 거고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 시장이 무너져 버렸는데 생각보다 개인의 어떤 자금들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장을 이제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장을 들어 올릴 정도로 개인의 어떤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과거 코스피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 증시들도 많이 올라서 네. 뭐 대만이나 일본이나만 하더라도 뭐 2배, 4배, 뭐 PBR 기준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PBR 기준으로 1.5배만 되더라도 한 4,50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굳이 그렇게까지 빠져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들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워낙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좀 그래 한 번은 쉬어갈 때도 됐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의 돈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주식 활동거래 계좌 수가 9,500만 개를 넘어서 1억 개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명당 몇 개씩 들고 있길래. 정프로님 계좌 몇 개 굴리세요? 저는 다 해서 5개밖에 안 되는데. 저는 5개밖에 없어요. 아니 뭐 5개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이런 식이구나. 네. 아, 또 5개. 왜 어떻게 뭐 인구가 5천만인데 어떻게 1억 개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려고 그랬죠. 아, 5천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지? 난 5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가까이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 예탁금 구조 투자 예탁금도 연초 54조 원에서 지금 86조 원으로 증가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탁금이라는 거는 대기자금. 대기자금이고 네, 네. 신용융자 금액도 올해 1월에 한 16조 8천억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25조 원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탁금의 레버리지까지 좀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 어디로 향방이 튈지는 이제 우리 박병창 이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요. 쿠팡이 분기 매출이 거의 13조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13조요. 네, 매출 13조.
13조. 13조. 진짜 엄청나죠. 같이 보시면은 네. 93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18% 증가를 했는데요. 네. 저는 이것보다 되게 놀랬던 게 그 이익인데 이익이 1분기 기준으로 이제 원화로 따지면은 한 2,200억 예, 2,200억, 2,300억 아니 그쯤 될 겁니다. 네. 13조 팔아서 2,200억.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1.7%. 네. 네. 와, 이거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 유통회사들이 쿠팡이 너무 밉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야, 매출이 13조인데 영업이익 1%대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런 데랑 어떻게 경쟁을 할까 네. 싶은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커머스,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로켓 그로스의 뭐 활성 고객이 2,470만 명. 음. 네.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쿠팡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아니죠. 성인만 따져야죠. 저희 집 식구가 4식구인데 저희 집 식구가 2명이 쿠팡을 쓰고 있고 2명은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 초등학생들은 쓰고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거의 다 쓰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성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이라든지 쿠팡플레이, 쿠팡이츠도 한 31%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분기 부문 매출이 한 1조 7천억 정도 되니까 네. 전체 매출의 한 10분의 1 조금 안 되는. 근데 여기가 성장성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멘트는 이제 김범석 의장이 했던 얘기가 대만에서의 고객 유입 수준이 한국의 사업 구축 당시 나타난 양상과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대만에서 좀 어떤 분위기인지를 좀 더 취재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쿠팡이 대만에서 물론 뭐 쿠팡이 이제 한국 건지 미국 건지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한국의 플랫폼이 이제 다른 나라에 진출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안착한 게 뭐 이름을 올리고 이름을 제가 거론하고 싶진 않지만 그 네이버의 일본에서의 라인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잘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쿠팡이 대만에서 좀 실적을 내준다면 한국의 플랫폼이 좀 다른 나라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쿠팡은 요즘에 그 새벽 배송 논쟁이 그렇죠. 굉장히 네. 뜨겁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3프로의 현인 정프로님께서 네. 결론을 한번 내주셨으면 싶어가지고 새벽 배송. 예, 요즘에 너무 정치권에서 좀 토론들을 많이 될까 이건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네.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진짜 그 백가쟁명의 시대에 단 한 가지 답이 필요하다면 정프로에게 물어봐라. 네. 명확하게 그럼 기준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뺏지 말자. 단 원래 일반적인 근로시간 즉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한다면 네. 그 시간이 넘어서는 뭐 예를 들면 밤 시간 혹은 뭐 새벽 시간에 받아야 되는 임금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받아야 되는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당연히 낮 시간보다는 더 쳐주는 게 맞다. 그리고 새벽 배송을 한다는 게 물론 뭐 개인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일 거 아니에요, 개인들의. 네.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결코 마이너스는 또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맨 막히는 시간인 출퇴근 시간 그때부터 또 배송 준비해갖고 배송을 돌고 뭐 낮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밤에 한산한 도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도로 활용률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고 예.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새벽 배송 뭐 이런 것들은 결코 그렇게 죄악시할 건 아니다. 예, 조금 몇 개 좀 급하게 답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분들의 일할 권리를 뺏지 말아라. 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에서 그 0시부터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고 새벽 5시와 오후 3시에 출근하는 연속 2교대제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다가 이 얘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도 뭐 논쟁이 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간 것 같은데 막상 그 어제 토론회를 열어 보니까 얘기가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도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이게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니까. 네. 한국노총에서도 이런 기자들 만나서 새벽 배송 전면 금지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예. 한국 노총. 예, 예. 네. 그리고 택배 기사들의 쿠팡 파트너스가 설문조사를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참여자의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한다. 이건 당사자들이죠. 네. 그 민주당에서도 밤에 일하고 싶은 사람을 막기 위한 대화 기구가 아니다. 뭐요? 뭐 크게 이견이 없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새벽 배송을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뭐 네, 힘든 네, 분들이나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분들의 문제를 해소를 하면 되는 거지. 네. 그 체계를 그냥 다 전면적으로 금지하려 그러는 그런 게 사실 이 택배업이 굉장히 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산업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노동자이기도 하고 사업자이기도 사업자이기도 하고 건바이 건이기도 하고 뭐 월급이기도 하고 뭐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이어가지고 네. 이거에 대해서 특정한 누군가가 목소리를 냈을 때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민주노총사나 택배노조가 전체 택배 사업 종사자들을 대변하고 있지도 않아요. 네, 네.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뭐 한 번 정도 토론을 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되는데 네. 좀 과도한 논쟁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너무 일종의 그 뭐랄까요? 그 종교적인 믿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나 강하게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심야 시간에 근로 혹은 뭐 어떤 걸로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산업화 쭉 겪어오면서 발전했던 그 시기에 꼭 지켰어야 되는 그런 나름의 룰 같은 게 이제 스스로에게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시대에 지금 시대에 완전히 그걸 또 지키기는 매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는데 네. 너무 과거의 그 자신의 신념이나 믿음 같은 거를 지금 여기에 투사하려고 하는 거는 썩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플랫폼 얘기만 기면 네이버 실적 잠깐 말씀드리면 네이버 실적이요? 매출액 7.6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5.6% 늘었고요. 15.6% 좋네요. 예, 영업이익이 8.6% 늘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뭐 왜 그렇게 되냐라 그랬을 때 그 AI 관련해서 광고 효율 증대하고서 피드 노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지속 시간이 좀 길어졌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그러고 저는 사실 그 26만 장 GPU 갖다가 쓰는 거 중에 네. 제일 가시적으로 쓸 때가 보이는 게 네이버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이버는 당장 서비스에다가 붙이면은 GPU를 써야 될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되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거기에 이제 그냥 단순히 시장이 경기가 좋아서 늘어난 거라기보다 자체적으로 뭔가 개선을 해서 늘어난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얼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세 번째 뉴스가 매번 좀 시간 관계상 좀 약해지는데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전남, 제주, 부산, 경기로 확장이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력이라는 게 전기화라는 게 앞으로 한 1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변곡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전기를 만드는 것과 판매를 하는 것이 겸업을 하는 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분산에너지는 지금은 중앙 집중해서 만들어서 전국으로 이제 쏘는 방식이라 그러면 네. 분산에너지는 만들어진 곳에서 쓰는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격 책정을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에너지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으로 제주, 전남, 부산, 경기를 선택을 했다. 요런 얘기인데 제주도는 정말 이런 일들이 많죠. 재생에너지 많아가지고 전기가 남아서 막 풍력 끄고 태양광 끄고 이런 네.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꼭 전력망을 꼭 가운데로 보내가지고 전기요금을 똑같이 만들어서 쓴다라는 게 얼마나 구세대적인 발상입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도 거의 해는 맨날 뜨는데 전력망을 못 붙여가지고 그냥 전기 버리는 게 그냥 바글바글 하거든요. 네. 이런데 전기요금 그냥 확 깎아가지고 뭐 쓰고 싶은데 쓰라고 좀 하면 되잖아요. 그럼 가겠죠 기업들도. 네. 뭐 기업들이 가든지 아니면 뭐 대학교에서 쓰든지 그러니까 쓰고 싶다는 데 있으면 그냥 쓰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건데 네. 그거 그렇게 오랫동안 막혀 있던 부분들이 이번 그러니까 법 통과된 지는 좀 됐는데
이번에 특구로 좀 지정이 돼서 그 풀렸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게 되게 잘 되면은 이제 전기요금 쌀 때 그럴 때 배터리 충전을 해놨다가 전기요금 비쌀 때 전기 공급하면은 그 자기가 전기차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테슬라가 하는 거잖아요. 네. 전기값 쌀 때 차에 에너지 채워놨다가 뭐 필요할 때 쓰세요. 이거 테슬라에서도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력의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를 줄여주는 방식인데 저는 이것들의 어떤 그 제주, 전남, 부산, 경기에서 보여주는 성과가 진짜 우리나라 전력의 에너지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뉴스를 좀 더해드리면은 한국산업연합포럼에서 이제 수소경제 제도약을 위한 R&D 정책 방향 간담회를 열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수소 관련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수소 관련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 이호연 기후환 에너지 환경부 차관이 수소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원전을 통한 핑크 수소 전략을 갖고 가야 할 것이다. 핑크 수소와 그린 수소를 거쳐서 국내의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 그런 실증들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한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에너지 그 수소 전문가 중 해외에서 리서치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은 약간 좀 촌놈 마라톤을 좀 뛰는 듯한 느낌이 있다. 촌놈 마라톤이 뭐예요? 1km 1등. 응? 마라톤 선수인데 네. 제대로 이제 훈련 받은 선수가 아니어서 네. 1km까지는 1등을 뛰는데 네. 근데 마라톤은 되게 길게 가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뭘 페이스 조절 해볼 못 하고.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을 보면은 수소 에너지 활성화 정책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배터리나 전기차는 이제 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리는 문제라는 거고 전 여기서 그 핑크 수소 얘기가 나온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핑크 수소가 원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모든 국가들은 네. 수소 정책이든 에너지 정책을 쓸 때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많이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원전을 안 할 게 아니라면은 원전을 활용한 수소 정책들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원전 업계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전력 그 간헐성, 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그 많은 에너지에 이게 충돌이 나는 부분들을 당연히 수소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원전 업계에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에너지 문제도 아까 정프로님 말씀대로 뭐 약간 진짜 종교적이라고 할 정도의 그 레디칼한 측면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들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원전 아까 말씀해주신 그 핑크 수소라는 게 원전에서 발생한 전기를 통해서 예. 물을 전기 분해하고 예. 그걸로 얻어진 수소가 이제 핑크 수소인 거죠. 예, 예. 예, 그린 수소는 이제 완전히 재생 에너지로 전기 분해해서 수소 얻는 게 그린이고, 그린 수소. 그레이가 그레이색이죠. 예, 예. 네. 그냥 네. 어제 그냥 갔다 왔으니까 이거 단신으로 하나 소개해드리면 어제 예. 과기부에서 AI 챔피언 대회를 열었었는데 오. 여기 1등이 상금이 무려 30억 원이에요. 예? 어디가? 여기 오토폰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과기부에서 네. 30억을 줬어요? 예, 예. 한 630여 개 팀이 참석을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상금이라고 표현하면 네. 좀 그렇죠. 예. 후속 연구를 계속 해야죠. 후속 연구 지원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요. 네. 와, 어쨌든 뭐 잘 됐다. 총 상금이 60억인가 됐었어요. 2등이 12억 원. 2등이 12억 원. 그 참여도 많이 하고 630여 개 참여해서 네. 어저께 8개 팀 나와서 발표하는 거 저도 어제 가서 같이 봤는데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30억? 아,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해도 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시간 안 괜찮죠. 네. 시간 안 괜찮구나. 여튼 30억. 저런 거였어요. 앱에다가 네. 나 서울역 가게 택시 좀 불러줘. 그러면 자기가 카카오 앱 택시 앱 열어가지고 서울역 찍어갖고 에이전트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아. 뭐 탕수육 제일 싼 거 좀 사봐. 그러면은 자기가 뭐 쿠팡이랑 컬리랑 가격 비교해가지고 네. 제한 이렇게 해줘갖고 누르게 해주고 뭐 오. 그런 서비스였어요. 근데 그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없죠.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만들어서 연구하고 이제 상업화까지 이제 가야죠. 네, 가야죠.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한마디만 한마디 재밌는 하셔야죠. 얘기. 어제 그 대회 갔는데 네. 그 배경훈
그 과기부총리 네. 관계장관이 이제 시상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감 얘기, 그러니까 수상 뭐죠 시상 얘기라 그러나? 뭐 축하사 네네. 그런 거 얘기하는데 아 나도 현업에 있었으면 나왔을 텐데 그래 거기 이제 심사위원들 쫙 있잖아요. 원래 네네. 어디 계셨지 그분이? 여기 LG 연구소, LG AI 연구소. 그 심사위원들 쫙 있잖아요. 네. 심사위원들도 딱 끝나고 아 내년에는 저도 플레이어로 뛰고 싶은데요. 그래요. 아 근데 이렇게 연구비를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그게 뭐 활기가 좀 있다 그럴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그리고 또 그냥 그거를 막 교수님들이 그냥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민 참여단이라 그래가지고 국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뭐 그런 모습들이 아 좀 확실히 좀 생동감이 좀 느껴지는 행사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좀 해보자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좀 파이팅 그런 분위기가. 우리 엔터 때도 네. 국민들이 다 같이 엔터를 좋아해서 사랑했었잖아요. 아, 다 같이 투표하고 그래. 내가 오디션 오디션 아. 네. 그런 것처럼 AI도 다 같이 투표하고 네. 다 같이 키우고 네,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지금 현재 형성이 된 것 같으니까 네. 조금 잘 이어가다 보면 뭐 2년 후, 5년 후, 3년 후, 뭐 10년 후에는 또 세계에서 좀 빼어난 AI 회사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갈 또 하나 거고요. 아니 뭔데 또? 그만하겠습니다. 예. 권 다음에 팀장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프로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프로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